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약간만 부연 설명. 자, 실종 선고가 있게 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돌아와가지고 까꿍 나 안 죽었는데 사망 간주가 뒤집힌다 안 뒤집힌다? 안 뒤집힌다. 그런데 사망 간주한다는 것, 사망한 것으로 본다는 건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에 우리 민법 자체는 그 실종 선고를 취소할 수 있는 별도 제도를 마련을 해뒀다. 그러니까 살아온 것만 가지고는 절대 안 뒤집힌다. 그 실종 선고 자체를 없애야 된다. 그런데 다른 조문들은 보면 그냥 본다 하고 뒤엎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없는 것들이 태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거는 그냥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그걸로 끝나버린다. 그래서 조문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판례에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떠어떠하다고 봄이 타당함으로,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으로 해버리면 그냥 그걸로 결론 끝나버리는 겁니다. 결론 끝나버린다. 자, 그 말씀을 드리면 되겠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것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여기 글부터 읽어버리면 너무 어려워집니다. 글부터. 특히 요 부분, 지금 여기 유의할 점. 지금 읽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읽어버리면 더 헷갈립니다. 요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되니까 먼저 다른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 437조를 보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규정이 있냐면요. 자, 여러분이 갑이 돼 보십시오. 그리고 을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돈을 빌려주는 상황. 자, 그래서 채권자, 채무자. 그런데 가령 을한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너무 큰 돈이니까 보증인 세워라 라고 요구할 수 있겠나요? 예. 그래서 을이 병이라는 사람을 친구를 데려왔고 요 병하고 뭘 했느냐? 보증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구별을 해주기 위해서 이 사람을 주채무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보증인이죠. 이 사람은 또 보증채무자. 물론 여기 지금 우리 시험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증채무자. 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자, 이제 여러분은 이번에는 여러분이 이제 병이 돼 보십시오. 보증 서준 사람입니다. 자, 제때 을이 돈을 안 갚았습니다. 돈을 안 갚았다. 그러면 갑은요, 야, 너 보증 섰으니까 너가 돈 갚아라. 할 수 있겠나요? 아니, 다시. 여러분, 갑이 돼 보십시오. 돈 빌려줬습니다. 제때 안 갚습니다. 그러면 보증을 선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네 친구가 빚 안 갚았는데 너 보증 섰지? 너가 갚아라. 할 수 있습니까? 있어야죠. 그게 보증 계약입니다. 그런데 병의 입장이 돼가지고요, 이럴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알았는데, 그래, 내가 보증 선 거 맞아. 근데 얘 사실 지금 재산 많은 놈이거든? 얘한테 좀 먼저 달라고 해라. 물론 그게 이제 법에는 요건들이 좀 다른 편으로 되지만 그 핵심만 말하면 얘한테 먼저 달라고 하고 얘의 재산에 대해서 먼저 집행해라 라고 할 수 있겠나요? 예,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이 용어 자체는 잊으셔도 됩니다. 보증인이 가지고 있는 최고 검색의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동시이행의 항변권. 지금 여기서 있는 것은 최고 검색의 제목 항변권. 그럴 때 항변권이라는 거에 성질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갑이 병한테 그 채무를 돈 달라고 하는 거. 이 채무권을, 이 갑의 권리를 부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은 인정을 하나요? 인정하죠? 되셨나요? 그래서 항변권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또는 상대방의 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하면서 이 사람의 권리 행사를 저지하는 겁니다. 저지. 너 나한테 돈 달라고 할 권리 없다!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항변권입니다. 항변권. 권리는 인정하면서 저지만 하는 것. 그러면 여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동시행 항변권, 다른 거 다 떠나서 항변권. 지금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대방의 권리를 부정한다 아니면 일단 인정은 한다. 예, 일단 인정은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조금 이따 읽어보면 아까 제가 제목을 쳤던 유의할점입니다. 유의할점. 자, 그러면 이제 매매계약으로 와보겠습니다. 갑하고 갑 소유의 주택에 대해서 을하고 1억 원의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 의무를 주로 적었는데 이번에는 권리로 적어보겠습니다. 갑은 을한테 대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을은 당연히 갑한테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하는 채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냐면 을이요, 돈은 안 주면서 소유권 넘겨달라고 애한테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이러한 권리가 을한테는 있다 없다. 돈 안 주고 대금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힌트는 제가 지금 여기서 이미 드렸죠. 힌트는 동시에 이행하자고 항변할 수 있는 권리, 그걸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을의 이러한 권리는 돈을 안 주면서 여기 소유권 넘겨달라고 하는 이 권리 인정된다? 부정된다? 그러면 제가 이걸 설명드린 게 아니요, 때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다. 이걸 설명한 게 지금 의미가 없어지죠. 상대방 항변권이라는 거, 지금 동시 항변권을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다. 을의 이 권리는 인정된다, 부정된다? 항변권이라는 것 자체가 상대방의 권리 자체는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인정을 하는 것. 자, 그래서 이렇게 을이 지금 이 화살표는 뭐냐면 이 권리를 행사해 온 겁니다. 이 권리를 인정한다, 부정한다? 인정한다. 인정하면서 저지할 수 있는 방패를 준 겁니다. 방패. 막을 수 있는 방패를 준 거다. 그 방패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동시행의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민법에 있는 부분들이 여러분이 법을 공부 안 하셔가지고 처음 들으면 할 수 있는 건데 실생활에서도 아주 많이 벌어집니다. 제가 지금 지난번에 우리 그 시험 보고 집에 그 세탁기를 바꾸면서 이제 시험 보고 한 2주 정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휴가 기간이다. 아내하고 같이 그 하이마트 같은 곳 있죠. 거기를 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탁기 사러 가면 그날 그 자리에서 돈 주면 그냥 세탁기 바로 주나요? 아니죠. 그래가지고 세탁기 골랐습니다. 한 30분 동안 보고 매매계약 체결했죠. 근데 거기 하이마트는 뭐라고 하느냐? 세탁기도 주지도 않으면서 돈 달라고 합니다. 그럼 아내는 또 카드 해가지고 결제합니다. 그러한 권리들은 수없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없이. 되셨나요? 지금 그 사람이 물건도 안 주면서 돈 달라 하고 있죠. 그럴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그러나 공평의 관점에서 본다면 막을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럼 나만 먼저 하는 건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바로 항변권입니다. 항변권. 근데 처음 공부하시게 되면 요 부분 돈 안 주면서 소유권을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 이것 자체가 머릿속에 잘 안 온다. 근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을이라는 애가 갑한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령 꼭 돈 주면서 소유권 달라고 해야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뒤집어서 애한테 이런 걸 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줄 필요 자체가 없는 겁니다. 줄 필요 자체가. 그래서 요 상황 자체. 그래서 이제 그
교재에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유의할 점 등으로 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시행 항변권, 양가로 1번. 자, 이제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은 서로 채권 채무를 가지게 되었다. 앞에서 본 대로 매수인 을은 갑에 대하여 한편으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가지면서 다른 한편으로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채권을 가진다. 그러면 매수인 을은 자신이 부담하는 대금 지급 채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갑에 대하여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가? 있다 없다? 네, 있다. 또 반대로 매도인 갑은 자신이 부담하는 소유권 이전 채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을에 대하여 대금의 지급만을 청구할 수 있는가? 있다 없다? 예, 이 권리 자체는 긍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 유의할 점과 동시행의 항변권의 의. 조문은 잠깐 건너뛰시고 반가로 1번 유의할 점. 이 문제와 관련하여 법은 기묘한 기술을 부리고 있다. 즉 을은 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갑 쪽에서는 을이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돈 줄 때까지 그 등기를 넘겨주는 것을 격려, 마치는 것 거절할 수 있고, 또 뒤집어서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 대하여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을 쪽에서는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고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고 목적물을 인도해 줄 때까지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가로 2번 의. 민법 563조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정하는 것이 바로 이를 말한다. 이와 같은 채무자의 이행 거절권을 동시행의 항변권이라고 한다. 다시 한번 주의하실 것. 동시행 항변권은 채무의 부담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즉 상대방의 채권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이행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음을 의미를 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 유의할 점, 요 부분이 제일 먼저 해결이 되어야 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기본서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가, 그 부분을 잠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 위주로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페이지는 450페이지인데요. 451페이지인데요. 동시행항변권 위에 조문은 읽었고요. 양가로 1번에 의 및 성질 한번 보겠습니다. 작은 동그라미 1번에 방금 그 조문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를 동시행항변권이라고 한다. 이것은 매매, 교환 등과 같은 쌍무 계약에서 자기의 채무는 이행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채무만을 청구한다면 공평의 관념에 반함으로 상대방에게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을 해가지고 채무 이행을 확보하도록 배려한 제도이다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법적 성질, 동시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지 영구적 항변권은 아니다. 이럴 때 여기 용어 설명이 나오는데, 여러분 영구적 항변권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요 영원히 저지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 동시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다. 연기적이라는 말은 일시적으로 저지한다는 겁니다. 연기적에 대체될 수 있는 말은 일시적. 일시적으로 막는 거다.
일시로 막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려고 한 건 뭐냐면 양거로 이번에 제목이 성립 요건이라고 적어져 있죠. 그 말은 어떠한 전제 조건이 갖춰지면 동시항변권이 인정되겠는 겁니다. 내용 안 봅니다. 제목만 보자는 겁니다. 방가로 1번 동일한 쌍무계약에 의하여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가 존재할 것. 여기 이해되시겠습니까? 쌍무계약이 기브앤테이크의 계약이니까 대가적 채무. 대가 채무.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시면 제목만 봅니다. 반가로 2번은 지금 볼 필요가 없습니다. 반가로 2번은 좀 더 쭉 내려가면 굵은 글씨 반가로 3번 큰 글씨입니다. 큰 글씨 지금 번호만 보고 있습니다. 밑에 반가로 3번까지. 반가로 3번에 뭐라고 되냐면 상대방이 자기의 채무 이행 또는 그 제공을 하지 않고서 이행을 청구할 것. 이런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게 바로 이 반가로 3번의 제목에서도 드러나 있다라는 것. 그게 가장 유의할 점입니다. 유의할 점.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발을 저쪽에서 해가지고 모양새는 좀 이상해졌는데, 그러면 다시 한 번만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제 우리 책 쪽에서는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해 달라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갑이 을한테 등기 관련 서류는 주지 않으면서 1억 원을 달라고 대금 지급을 청구를 했다. 즉 청구권을 행사해 온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대신 애한테 뭘 준다? 방패를 준다. 그 방패를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에서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줬습니다. 동시 항변권을. 근데 그거 행사 안 할 수도 있나요? 아까 제 아내 돈 달라고 하니까 지금 돈부터 줬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권리를 줬을 때 그 권리를 자기가 행사하느냐 마느냐, 이거는 권리자의 선택이고 자유라는 겁니다. 자유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 소송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갑이 을한테요 화살을 쐈습니다. 저한테 지금 날라옵니다. 심장을 향해서. 그 권리를 인정하면서 법은 방패를 줬습니다. 그 방패로 막느냐 안 막느냐는 제 선택입니다. 제가 안 막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구라고 부르냐? 갑을 원고. 갑이 지금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갑을 원고. 그 다음에 을이 피고. 방패를 안 막았습니다. 그럼 어떤 판결이 떨어질까요? 자, 화살이 지금 심장을 향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한테 방패가 있는데 방패를 안 막았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됩니까? 화살 맞고 죽어야죠. 화살 맞고 죽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판결이 떨어지느냐? 갑이 그냥 승소하는 겁니다. 왜 안 막았으니까? 무슨 말씀 하시겠나요? 이게 딱 확고한 판례의 태도입니다. 판례의 태도. 그런데 이번에는요, 방패로 막았습니다. 이 권리를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를 하게 되면 여기 갑은 패소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 상환 판결이라는 걸 내립니다. 상환 판결. 상환 판결이라는 건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쌍무계약이 받기 위해서 주는 계약이라고 그랬죠. 받기 위해서 주는 관계에 있는 채권 채무로 어떤 판결이 떨어지느냐? 받고 줘라. 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을의 입장에서 보면 을은 갑으로부터 등기 서류 받은 것과 맛 바꾸어서 대금을 지급해라. 되셨나요? 돈 받고 줘라.
등기서류 받고 돈 줘라. 그 말은 달리하면 갑은 을한테 등기서류 주고 돈 받아라. 돈 받아라. 그래서 이런 판결을 뭐라고 하느냐. 너 헛소리 하지 말고 집에 가라고 하진 않았죠. 받고 줘라 라고 했죠. 이런 판결을 뭐라고 한다고요? 한마디로 일부 승소 판결이다. 일부는 이겼다는 겁니다. 일부는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때 나오는 용어는 뭐냐면 동시행항변권. 요거를 뭐 해야 되느냐? 행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행사해야 된다. 그럼 뒤집어서 소송에서요. 얘가 지금 소송을 제기했는데 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판사는 법을 잘 아니까 이 녀석 동시행항변권 행사하면 안 질 수도 있는데 상환 판결 받을 수도 있는데 근데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럴 때 법원이 A의 주장이 없는데도 판단을 심리를 해줄까 안 해줄까? 이것도 상식입니다, 여러분. 상식이라고 해버리니까 틀릴까봐 대답을 못 하시겠네요. 안 해도 되는 거죠. 왜 상식이란 거냐면 여러분 법원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만약 당사자들이 주장하지 않는 것도 알아서 판단해야 한다 라고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제명까지 못 삽니다. 매일 그냥 2-3시간만 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민사소송법의 대원칙입니다. 주장한 것만 판단해 주는 겁니다. 주장하는 것만. 그런데 가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당사자의 주장 여부와 관계없이 주장 안 해도 법원이 알아서 조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또 출제가 됐던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그건 나중에 확인하면 되고, 그 대비되는 게 법원이 알아서 조사해야 된다. 주장하고 상관없이 알아서 조사해야 된다.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직권 조사 사항이다. 근데 이거는 아주 예외적인 거고, 이 말 뜻 아시겠죠? 주장 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알아서 해야 되는 상황. 이거는 극히 예외적인 거고, 지금 우리는 알아둘 거, 소송에서는, 민사소송에서는 주장한 것만 판단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주장이 없으면 판단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라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가로 2번 제목을 보시면, 자, 기본서 볼 때는 제가 기본서 잠깐 참조하겠습니다. 기본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냥 별말 없으면 자료 보는 겁니다. 자료. 아까 기본서는 그 제목만 보려고 본 거고. 제목만. 방가로 이번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시적 항변권 상환 판결. 아까 일시적 항변권이 기본서에는 뭐라고 적어져 있었습니까? 연기적 항변권. 연기적. 그래서 방가로 1번 일시적 항변권. 위에서 본 동시항변권은 그것이 있다고 해서 상대방의 청구권이 영구히 실현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영구히 실현될 수 없게 되는 것, 이런 거는 영구적 항변권. 근데 여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 알 필요 없다. 그거는. 그래서 단지 그 실현이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 있는 것 뿐이다. 방가로 2번 상환 판결. 우리의 사례에서 을이 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 것에 대항하여 매도인 갑이 동시항변권을 뭐 했다면? 행사하였다면 을의 권리가 아예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매수인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을 제공하는 것과 맛 바꾸어서 그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맛 바꾼다. 이게 상환.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작은 동으로 2번 재판 실무, 즉 판례, 대법원 판례. 확고한 재판 실무도 동시항변권이 소송상 행사된 경우에 이와 같은 처리를 해가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무엇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무엇을 이행하여야
하라. 이게 간단히 말하면 그 밑에 제목처럼 바꿔줘라는 거죠. 는 이른바 상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이는 원고 을의 입장에서 보면 전부 패소가 아니라 일부 승소 판결이다. 최종 결론 3번 대가 관계, give and take, 받기 위해 주는 관계, 이거를 소송에서도 관철하고 있다. 가려서 보시는 것처럼 상환 판결이 떨어진다. 받고 줘라. 이와 같이 두 당사자의 채권 채무를 하나로 묶어 일거에 그 실현을 도모하는 것은 바로 앞에서 본 받기 위하여 준다라는 대가 관계를 실제 거래에서 관철하는 것이기도 하다. 마지막 부분 이해되는지 보십시오. 이러한 해결은 만일 소유권 이전을 받을 을의 권리를 아예 부정한다면 달성될 수 없다. 여기 이해되셨나요? 그때는 그냥 패소 판결해야죠. 아예 부정된다면. 전부 패소해야죠, 그때도. 다시 한 번만. 이런 판결이 떨어질 수 있는 거. 지금 우리 사례는 을이 갑한테 지금 대금을 안 주면서 등기 청구하는 거고, 저는 그림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자, 그래서 갑이 지금 청구권을 행사를 해왔을 때, 이러한 권리를 아예 갑의 권리를 부정을 해버린다면, 갑이 승소하는 이런 판결, 받고 줘라는 이런 판결, 나올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판결을 통해서도 A의 권리 자체를 긍정한다는 게 다 확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확인이 된다. 자,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가로 3번. 행사요. 한편, 동시항변권은 상대방이 권리를 행사해 오는 것을 전제로 이에 대하여 방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래서 제가 방패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하여 동시항변권은 이를 가지는 사람이 이를 주장하여야만 비로소 상대방의 청구권 실현을 저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대하여 채무자가 이를 주장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존재는 법적으로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법원에서 알아서 판단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걸 가로에서 말한 것처럼 이른바 행사효다. 그리고 이때는 원고 패소, 원고 승소, 방패 안 막았으면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결론 따라서 우리의 사례에서 매수인 을이 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기를 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갑이 이에 대항하여 동시항변권을 소송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면 화살이 날라오고 있는데 방패를 안 막았습니다. 원고 을은 무조건으로 소유권 이전기의 경료를 명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된다라는 것. 여기 위에 적어둔 겁니다. 전부에 대해서 승소. 전부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복해서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들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용어가 있습니다. 지금 을은 무조건으로 소유권 이전기의 경료를 명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됐다고 그랬죠. 이런 판결을 뭐라고 하느냐?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라고 합니다. 이행을 명하는 판결. 요걸 줄여서 뭐라고 하느냐? 이행 판결.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작년에도 나왔고. 이 의미를 알고 있는지. 그러면 그거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냥 상황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이 있었고, 방금 우리 사례에서 본 것처럼 매수인 을이 원고가 돼가지고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고, 그런데 갑은 방패로 막지 않았고, 그러게 되면 을이 승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 말은 원고 갑은 A한테 등기를 이행해줘라,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줘라라는 판결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것은, 자, 원래 매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소유권을 취득을 하려면, 그 나중에도 공부하겠지만, 을이 법에가 등기까지 받아야 소유자가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가. 그러면 요 이행 판결의 경우에는 등기가 있어야 될까 아니면 없어야 될까? 단어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렇죠. 단어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죠. 너는 애한테 소유권을 넘겨줘라. 이 명에 따라서 을 앞으로 뭐가 됐을 때? 예, 등기가 맞춰졌을 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똑같습니다. 상황 자체가. 요거를 우리 시험에서 아주 많이 물어봅니다. 많이 물어보는 이유는 대비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대비되는 걸 지금 생각할 필요는 없고 제가 말씀드린 건 단어의 느낌.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으니까 그 명에 따라서 이행이 되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느낌 받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4번의 제목을 보시면 변제와 이행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도 직접적으로 저희 시험범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입문 과정이라는 게 여러분 꼭 무조건 쉬운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우리 시험범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하고는 관련이 있다. 정규 과정 들어가면 이야기할 시간이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제가 여러분의 기본을 위해서 꼭 말하고 싶은 것들. 아까 추정한다, 본다, 증명책임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같은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읽어봅니다. 양가로 1번 변제. 우리의 사례에서 매수인 을이 그 계약에서 정한 대로 대금을 제대로 갑에게 지급하였고 또 이와 맞바꾸어 갑이 소유권과 점유를 을에게 넘겨주었다고 하자. 이와 같이 채권이 채무자의 스스로의 의사에 따른 이행행위에 의하여 그 내용이 실현되는 것을 변제라고 하며 변제에 의하여 채권은 소멸한다. 여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변제, 채권 소멸서입니다. 변제에 의하여 채권은 소멸한다. 소멸한다. 네, 그거는 반드시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양가로 이번에 이제 이행행위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서원만 읽어보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 매도인 갑은 계약에서 정한 대로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다 지급받고 인감증명서 등과 같이 매수인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있기를 격려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갖추어서 을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을은 이럭저럭 날짜를 보내고 있다가 그 서류 중에서 인감증명서의 유효 기간을 넘기고 말았다. 그럼 이 인감증명서 가지고는 등기 못 받습니다. 이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지 못한 것은 채권자 을 자신의 책임이므로 갑은 이제 더 이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전히 의무 있습니다. 의무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는 잠깐 여기 보셔가지고 그 판결이 이번에 여러분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제목만. 결과 채무와 수단 채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거기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잠깐 설명드리고 읽어보겠습니다. 요 영어도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나옵니다. 우리 시험법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렇구나라는 개념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의사의 진료 채무 같은 거 있죠. 진료 채무. 자, 예를 들어서 암 말기다. 좀 상황은 그렇지만 뭐 암 3기다. 병원에 갔습니다. 자, 그래서 의사가 방금 우리 저기 사례에서 보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자기 할 바 다 했죠. 이행행위라는 걸 지금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가요,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후반이어가지고, 암 말기 쪽이어가지고 그 사람이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의 진료 채무는
변제로 소멸했겠는가? 치유라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 한 거죠. 의사는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치유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수단채무라고 하고, 그때는요 자기가 할 바를 다 하면 이 이행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변제가 되는 겁니다. 자체가. 그런데요, 결과채무라는 것에서는 방금 등기소를 다 준 것, 할 바를 다 했습니다. 이 자체가 변제는 아니죠. 결과채무라는 건 뭐냐? 이 친구한테 등기가 맞춰져가지고 소유권 취득하는 결과까지 다 발생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채무에서는 나눠지게 됩니다. 이 자체가 바로 변제는 아니고 변제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일정한 결과까지 다 발생이 돼야 된다. 치료하는 것에는 치유라는 결과까지 발생할 필요가 없지만, 그랬을 때 이 결과채무에서 자기 할 바를 다 하는 것, 이것을 개념을 만들어 가지고 변제의 제공 또는 이행의 제공이라는 개념을 만드는 겁니다. 이 표현은 제가 어디서 잠깐 썼었냐면, 우리 해약금 해제는 이행의 착수 전에만 된다고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중도금 지급해버리면 해약금 해제 안 된다고 그랬죠. 그때 제가 뭘 적었냐면 1번 이행의 준비, 2번 이행의 착수, 3번 이행의 제공, 4번 이행,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리고 이행의 제공에 나는 뭐라고 적었냐면 등기 서류 준 거, 지금 여기에 적어져 있는 거. 그 다음 이행된 것은 등기가 맞춰진 거, 이렇게 구별되는 개념이 있다라는 겁니다. 구별되는 개념. 되셨나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읽어봅니다. 방가로 2번. 결과채무와 수단채무.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한 이행행위에 의하여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만 그 채무가 변제로 인하여 소멸된다. 이에 반하여 가령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채무와 같이 성의를 다하여 치료에 필요한 행위를 다 하기만 하면 비록 치유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더라도 의사의 채무는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 즉 변제로 인하여 소멸한다. 우리 대법원도 이러한 부분을 당연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가로 3번. 이거는 결과채무니까 아까 등기관리서를 다 줬죠. 유효기간은 지나버렸죠. 지금 제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유권 이전 채무는 여전히 존속한다? 존속하죠? 등기를 해줘서 소유권을 취득시키는 결과가 발생해야 되는데 아직 그 결과가 발생 안 했죠. 그러니까 거기 제목 적어진 것처럼 소유권 이전 채무는 그대로 존속한다는 겁니다. 자기 할 바를 다 했어도 계속 가봅니다. 그러면 위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기 편에서 하여야 할 바를 다 하였다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걸 보자는 겁니다. 민법은 채무자가 자기 편에서 하여야 할 바를 다 하는 것을 변제의 제공이라고 해서 또는 뭐라고 부르기도 하느냐? 이행의 제공이라고도 한다. 이에 여러 가지 효과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변제의 제공이라는 것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알아두면 되느냐? 우리 시험과 관련된 부분만 알아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서는 어떤 표현을 썼냐면 예전에는 이행의 제공, 계속 이런 표현을 쓰다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 안 되니까
변제의 제공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런데 이런 개념을요, 전혀 공부를 안 한 상황에서는 실제 현장에서는요, 이 말이 나오면 또 약간 헷갈립니다. 왜? 이행의 제공이라고 해가지고 달달달 외워놨는데 갑자기 변제의 제공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져 나와 있으면 같은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61조 변제 제공의 효과. 변제의 제공은 그때로부터 채무 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 느낌 오시나요? 아직 지금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소유권을 취득시키지는 못했죠. 근데 자기 할 바는 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늦게 해줬다고 해서 지연배상 같은 거 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거. 그 다음 536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동시행의 항변권.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 뭐라고 적어졌나요?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이행 제공이라는 개념이 536조에도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나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5조로 갑니다. 양가로 입어 방금 조문에서 확인했던 거 지체 책임의 면제. 변제의 제공이 있으면 그때로부터 채무 불이행의 책임을 면한다. 요컨대 변제의 제공이 있으면 즉 매도인 갑이 지 할 바를 다 해가지고 등기 관련 서류를 다 줬기 때문에 이제는 채무자는 이행 지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여기 이해되셨나요? 예. 여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극히 당연한 걸 규정하고 있죠.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기 할 바를 다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수험상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양가로 3번입니다. 양가로 3번. 이거는 좀 의도적으로 외우려고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행 제공이 있으면 동시항변권이 소멸됩니다. 자, 다시 가보십시오. 이제 아까 그 그림에서 이것도 너무 당연한 겁니다. 갑이 이행 제공을 했다. 그 말은 등기 관련 서류를 전부 다 준다라는 겁니다. 이행 제공했죠. 그러면 을은 이때는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아까 법에 이행 제공할 때까지 거절할 수 있다. 지금 여기는 이행 제공했으니까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은 뒤집으면 돈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돈을 안 줬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체 책임을 물어야죠. 다시 한 번만. 갑이 지금 이행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효과는 첫 번째, 갑 자신의 지체 책임. 방금 전에 했던 거, 변제 제공 효과. 요거는 발생한다, 안 한다? 자신의 지체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행 제공 효과, 이행 제공을 했다면 상대방의 동시항변권은 소멸한다. 그 말이 거절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으니까 이번에는 상대방, 을의 채무, 더 정확하게는 대금 지급 채무, 여기에 대해서 지체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다. 여기 이해되셨나요? 등기 서류 줬습니다. 을은 돈 줘야 되죠. 근데 을이 돈을 안 준 겁니다. 안 줬으면 을 쪽에서는 이제 어떻습니까? 지체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동시항변권 이행 제공의 효과는 딱 여러분이 그게 머릿속에 정확하게 기억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머릿속에. 자신의 지체 책임은 없어집니다. 면제됩니다. 역으로 상대방의 반대 채무에 관한 지체 책임은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시 또 한번. 동시항변권에서 이행 제공이 있었다. 상대방의 동시항변권을 소멸시킵니다.
소멸시킨다. 그래서 그걸 잘 이해를 해 두셔야 오늘 그 문제에 나와 있는 그 질문들을 정확하게 맞추실 수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가게 되면은요, 모의고사를 보면 이제 정답률을 쭉 봅니다. 그러면 이거는 동시행 관계냐 아니냐 이런 걸 물어보면 잘 안 틀립니다. 근데 꼭 틀리는 곳이 지금 여기 2번, 3번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 이게 이제 요 초반에 기본이 이해가 안 돼 있어가지고 요 부분이 국어가 잘 안 돼요. 국어가. 자,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양가로 3번. 이행 제공 후 효과. 동시항변권의 소멸. 채권자는 이제 동시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답이 할 바 다 했을 때. 그리고 채권자가 동시항변을 할 수 없게 되면 자신의 반대 채무, 즉 대금 지급 채무에 관하여 지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원래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항변권과 같은 사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는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여기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우리 시험에서도 이걸 물어봅니다. 채무자가 동시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시요. 이게 이제 국어인데 을이라는 사람이 방금 봤던 것처럼 동시행 항변권을 가진다. 이 말은 갑의 이행 제공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방금 맞죠? 갑이 이행 제공을 했다면 A의 동시항변권은 소멸합니다. 그런데 을이 동시항변권을 가진다는 말 속에는 이미 A의 이행 제공이 없었다. 뒤집으면 이행 제공이 없으면 동시항변권을 가지고 동시항변권을 가지니까 을은 대금의 지급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뭐 안 줘도 된다. 그러니까 가지는 경우에는 지체 책임이 발생한다 안 한다? 국어입니다. 국어. 다시요. 4월 1일 날 매매계약 체결하고 6월 1일 날 등기서류 주고 대금 주기로 했습니다. 6월 1일 날 애가 등기서류를 안 줍니다. 안 주니까 나만 손해볼 수는 없지. 돈 안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6월 1일이 지금 변제기입니다. 시간은 계속 갑니다. 7월 1일, 8월 1일. 그러면 6월 1일 날 돈 줬어야 되는데 못 줘가지고 8월 1일 날. 요 2달치에 지체 책임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아니, 자, 여러분이 지금 을입니다. 제가 갑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등기서류를 안 줬습니다. 여기 이행 제공이 없다. 이행 제공이 없으면 여러분 동시항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에서 안 줄 수 있다고 했죠. 그 상태로 7월 1일, 8월 1일 갔습니다. 그러면 2달치에 지연배상이 여러분한테 발생할까 안 할까? 발생하면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그게 법입니까? 안 줘도 된다고 해가지고 안 줬는데. 그래가지고 2달 갔더니 너 지시 책임 져라.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말 자체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잠깐 이제 왼쪽 조문으로 와보십시오. 536조로. 뒷페이지가 되겠죠. 자, 저기 단서는 안 있고 본문만 있겠습니다. 1항.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이행 거절 권능만 법에 적어져 있지.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지체 책임은 지지 않는다. 이 말은 적어져 있나요? 안 적어져 있나요? 법에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말은 법에 직접적으로는 적어져 있습니까? 안 적어져 있습니까? 안 적어져 있죠. 왜 안 적어져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딱 그 정도. 너무나 당연하니까 법에
적어둘 필요가 없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와보십시오. 이제 아까 원래 거기부터, 아까 좀 이제 거기 원래 거기부터 봐보십시오. 원래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행의 항변권과 같은 사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는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가로에 이른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당연효. 너무 당연한 거여가지고 법 자체에 안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당연효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로에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당연효 말고 또 뭐 적어져 있습니까? 전제효. 그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여기 봐보십시오. 을이 동시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말은 동시항변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얘가 만약에 이행 제공했으면 동시항변권은 소멸하는데 이행 제공이 없으니까 을은 동시항변권을 가지고 있고, 그 말은 동시항변권이 존재하고 있고, 존재하기만 하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인정되는 효력이다 라고 해서 그 효력을 존재효, 당연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방패로 막는 권리, 그거는 행사해야 됐죠. 행사 안 하면 화살 맞고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시항변권을 효과를 행사효, 당연효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용어 자체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양가로 4번 최종 결론. 지체 책임의 면제와 발생. 그럼 결국에는 제목만 일단 내용 보지 마시고, 면제된다는 것은 자신의 채무에 대해서 지체 책임이 면제가 되고 이행 제공을 했으면, 그 다음에 발생은 상대방의 반대 채무에 대해서 지체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확인해 봅니다. 채무자 갑에, 읽어서 채무자 갑에 변제 제공이 있으면 우선 그 자신이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게 될 뿐 아니라, 즉 지체 책임이 면제될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채권자 을에 대하여 그의 반대 채무, 즉 대금 지급 채무에 관하여 지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기는 빠져나가고 상대방한테는 물을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최종 정리를 합니다. 지금 결국 여러분이 이해가 좀 필요하고 나중에 모의고사 등에 가가지고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양가로 2번과 양가로 3번을 이해하시는 것. 변제 제공 효과. 자신은 면제되고 상대방한테는 물을 수 있게 된다는 거. 네, 그 부분이 이제 제 경험입니다. 통역 모의고사 가게 되면 꼭 그 부분을 어려워들 합니다. 어려워들 한다. 그런데 어려우시면 안 됩니다. 왜 어려우면 안 됩니까?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거니까 이해가 돼야 된다. 이해가 된다. 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페이지 가셔가지고요. 이제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양도와 점유의 이전. 1번 부동산 매도인의 의무. 조문은 일단 잠깐 넘어가고요. 양가로 1번 우리의 사례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 대하여 목적물인 주택과 그 대지의 각 소유권과 점유를 이전해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점유를 이전해 줘야 할 채무.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인도 채무가 되겠죠. 민법 568조 제1항에서는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해 주어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으나 매도인이 그 목적물에 점유도 이전해 줄 의무를 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문이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위로 가가지고 그 조문 박스에 568조를 봐보십시오. 매매의 효력.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조문에는
소유권을 이전해야 된다. 이것만 적어져 있지. 인도하여야 한다라는 건 조문 자체로는 적어져 있나요? 없나요? 조문 자체는 없죠. 그러나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그래서 인도 의무도 부담을 하게 된다. 다시 밑에 양가로 2번까지 내려오셔가지고 민법 제186조. 그러면 갑이 주택과 그 대지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여 주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즉, 그 주택 등의 소유권의 이전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이에 대하여는 민법 186조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여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법률행위의 가장 중요한 것, 대표적인 게 뭐다? 계약. 법률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거. 그 다음에 지금 애들은 매매계약 했죠? 매매계약도 법률행위죠, 당연히. 예, 다시 한 번만. 그러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의 득실 변경. 이건 어때야 된다? 등기하여야 교유력이 생긴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매매계약에서 소유권 취득하려면 뭐 해야 된다? 등기. 부동산 등기를 해야 한다라는 거. 자, 그런데 잠깐 여기에 어떤 표현이 나와 있냐면 득실 변경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득실 변경이라는 그거는 기본서를 잠깐 참조하겠습니다. 제일 앞부분입니다. 44페이지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4페이지. 제2절 해가지고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러분? 권리의 변동. 4페이지입니다. 권리의 변동. 일단 읽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생활관계가 변하기 때문에 법률관계도 변하게 된다. 이러한 법률관계가 변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권리의 발생, 권리의 변경, 권리의 소멸로 나타나며 이를 권리의 주체의 측면에서 본다면 권리의 취득. 4페이지요. 4페이지. 기본서 4페이지. 거기 권리의 변동 찾으셨나요? 네, 그래서 그 두 번째 줄 권리의 주체의 측면에서 본다면 권리의 취득, 변경, 상실이 된다. 취득에 득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시고 변경은 그대로 놔두시고 그 다음에 상실에 실에다가 동그라미 쳐서 득, 식, 변경. 득, 실, 변경. 득은 뭘 나타내는 말이다? 취득. 실은 상실. 변경은 그대로. 그럼 이제 방금 우리가 읽어봤던 말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 여러분, 사람도 태어나가지고 성장해서 사망을 하듯이 권리라는 것도 거기 제일 앞에 어떤 단어 나왔나요? 발생하고. 거기 책에 나와 있는 용어 생각해 보십시오. 변경되고. 소멸되기도 하죠. 방금 우리가 읽었던 데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이렇게 져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사람의 측면에서 보면, 주체의 측면에서 보면, 누구누구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누구누구의 권리가 변경되었다. 갑이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득, 실, 변경. 그래서 우리 민법 186조에는 방금 어떤 표현이 나왔느냐? 득실, 변경. 득실, 변경.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고 이러한 것을 뭐라고 부른다?
권리 변동. 그런데 지금 여기는 책의 앞부분이니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인 민법 총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물권법으로 딱 나오게 되면 이 권리 자체를 뭘로 바꿔주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권자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럼 물권 변동이 뭐가 되겠습니까?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 또는 물권의 득실 변경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 교재를 하나를 폈으니까 뭐 어떤 건 하나는 우리가 개념을 알아둬야 되냐면 이제 권리 변동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전체를 보는 건 아니고 발생. 그런데 주로 이제 시험에는 취득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랬을 때 먼저 크게 그냥 두 가지만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그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원시 취득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기초로 하지 않고 새롭게 권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굳이 그냥 표현하자면 무에서 유가 창조된다. 그래서 시험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물어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단순 암기로도 되는 부분이니까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원시 취득입니다. 자, 원시 취득의 느낌 오시나요? 그 다음에 갑으로부터 만약에 을이라는 친구가 이 건물을 매수를 해가지고 매매계약하고 소유권 넘겨주고 등기를 하게 되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을은 갑이라는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해가지고 그 권리를 그렇게 넘겨받은 거죠. 이건 뭐라고 한다고요? 승계 취득.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원시 취득, 승계 취득 그 용어까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권리의 발생 또는 취득, 원시 취득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하지 않고 처음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절대적 발생이라고도 하는데 절대적 발생이라는 용어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것만 건물의 신축 확인하셨죠? 예. 그 다음에 시험에 출제됐던 것들만 지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건물 신축, 그 다음에 취득시효. 체크만 해 주십시오. 시험에 나왔던 거. 그 다음에 하나 건너뛰고 무주물 선정. 네. 거기 지금 설명은 안 드립니다. 뒤에 것들은. 방금 저는 건물 신축이 원시 취득의 대표적이라는 걸 이야기 말씀드린 거고, 나머지 두 개가 체크해 놓은 게 시험에 나온 거니까 체크해 두시라. 자연스럽게 나중에 설명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원시 취득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애가 건물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짓고 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건물 담보로 잡히고, 어떻습니까? 돈 빌릴 수도 있죠. 근데 그 상황을 만든 게 아니라 건물 딱 처음에 새로 만들어졌을 때 거기는 저당권 같은 거 있나요? 없나요? 처음 만들어졌을 때 건물 자체 없죠. 네, 그래서 원시 취득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요, 아무런 부담이나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아무런 부담이나 제한이 없는 소유권 취득. 이게 원시 취득의 실질적 의미입니다. 실적 의미.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갑이 요 건물을 가지고 가서 A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다. 그 부동산을 을이 산다. 을은 승계 취득하죠. 그러면 앞 사람의 권리에 관하여 있던 이러한 부담이나 제한도 얘한테 어떻게 된다? 승계되게 된다라는 거. 이게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의 차이입니다.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차이. 그래서 항상 이것만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거. 건물 처음 지었을 때 저당권 같은 거 있나요? 없나요? 없죠. 아무런 부담이나 제한이 없는 소유권의 취득. 그게 원시취득. 그런데 승계취득은 원칙적으로 그러한 부담이라든지 제한을 그대로. 자, 그래서 이제 우측에 가시면 승계취득 나와 있습니다. 타인이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 일단 거기까지만. 그 다음 나중에 저기 승계취득 속에도 종류가 있으니까 그거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남은 부분만 자료 보고요.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아까 양가로 2번에 민법 186조가 있었고, 두 줄 건너가가지고, 이에 대하여는 거기부터 민법 186조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 되셨나요? 이걸 더 줄이면 뭐라고 할 수 있다? 이걸 더 줄이면 물권의 득실 변경.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보면 변동이 발생 변경 소멸을 이야기하니까 물권의 득실 변경.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물권 변동. 자, 계속 갑니다.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다. 소유권은 여러 가지의 물권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물권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득실, 즉 취득, 상실에 해당한다. 그로써 전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이를 상실하고, 갑의 입장에서 보면. 다음, 넘겨받는 사람, 을의 입장에서 보면 이를 취득하기 때문이다. 되셨죠? 자, 그 다음 결국 갑은 을에게 주택과 그 대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주어야만 자신의 채무를 제대로, 여기는 이행하는 것이다. 변제된 거죠, 이제. 등기까지 넘어갔으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그 2번부터 보도록 합니다.